오토가 세력이 강력해서 신성로마 제국의 이름을 들은 게 오토예요. 근데 이제 요때쯤 되면 이 군주들의 힘이 꽤 세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지역은 카톨릭 지역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기에 사는 맞으면 신민들은 세금을 누구한테 냈겠어요? 여기 기본적으로 교회세라는 게 있어요. 10% 교회세. 오늘날에는 그 11조라고 해서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아예 세금이에요. 무조건 10%를 내는데 누구한테 내냐면 당연히 그 지역의 군주한테 내겠죠. 근데 그 군주가 주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주교가 다스리는 지역도 있고 주교가 아닌 사람이 다스리는 지역도 있고 이렇게 막 섞여 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주교가 아닌 영주가 있을 때는 그 영주는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나의 국가처럼 가잖아요. 근데 주교가 죽으면 그 주교는 기본적으로 독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를 이을 수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러면 새로운 주교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교는 누가 뽑아요? 그럼 그 지역에 누가 더 큰 예를 들어서 백작령이 없었다. 그럼 그 위에 공작이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뽑느냐, 그 주교를 누가 세우느냐,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리고 주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10%의 교회세를 거둘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자, 그러면 이 지역의 가장 힘이 센 사람은 교황. 그러니까 교황의 힘이 사실은 유럽 전체에 확실하게 퍼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애매한 시절이 요 시절에.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 지역의 어떤 왕이나 황제가 뭐 다 변변치 않았는데 오토 정도 되니까 꽤 세력이 큰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각 지역에 주교 자리가 비어 있으면 내가 세워야 된다. 내 부하를 거기다 앉히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생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카노사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1076년에 생긴. 우리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황제 하이니 4세와 그 교황 그레고리 7세가 다투었던 사건이고, 그래서 그 와중에 하이니 4세라는 황제가 카노사성, 이탈리아 북부에 있어요. 여기로 와가지고 3일 동안 눈밭에 서 있었다. 제발 봐달라고 사죄했던 그 사건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알려지는 이유는 바로 지역 주교 선임권이죠. 그러니까 주교는 영주기도 했다. 그러니까 그쪽 원래 세속 영주일 경우에는 그 아들들한테 그 땅을 물려주면 되는데 주교가 영주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교가 죽으면 그 자리가 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임명할 거냐라고 하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웃 공작이 하는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이 오토 때부터 탄생한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좀 허울 좋은 황제가 있으니까 내가 하겠다 이렇게 사실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신성로마 제국이 내가 하겠다고 임명을 하고, 근데 또 이 교황 입장에서 무슨 소리냐, 주교는 나의 부하인데 내가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서로 이제 알력이 생긴 거죠. 근데 여기에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세 증세권이라고 하는 거죠. 각 지역에 있는 교회세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그 교회세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시민이 그 민중이 낸 교회세는 4등분이 돼요. 첫 번째는 그 교회, 그 주교자 교회의 운영 자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성전의 건축 비용으로 일부를 남기고요. 지역사회 가난자의 구제에도 씁니다. 그리고 4분의 1은 어디로 가냐면 그 위에 주교면 대주교로, 대주교는 교황으로 이렇게 위로 보내게 돼 있는 거예요. 위로 상납하는 구조가 바로 이 교회세 구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교를 내가 임명을 하면 당연히 나한테 돈이 오고, 물론 교황한테도 일부 가겠지만 나한테도 오잖아요. 그 돈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운영자하고도 마찬가지고 건축 비용도 마찬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건축가한테 맡겨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황제도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교 선임권 다투게 된 거고, 자, 그래서 둘이 이제 다투게 됩니다. 자, 교황은 힘이 뭐가 있죠? 힘은 뭐 구설이가 없어요. 그럼 누가 쓸 것 같아요? 황제가 쓸 것 같죠. 그래서 둘이 다퉜습니다.
근데 황제는 군사력이 있으니까 내가 임명하겠다 했고, 그러니까 교황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파문권입니다. 파문. 자, 파문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게 파문이에요. 만약에 영주라면 영주의 권한 박탈. 아예 빼는 건 아니지만 그 밑에 기사들, 그 밑에 주교들이 이 사람의 말을 안 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민중이라면 죽여도 됩니다. 살해를 해도 전혀 무방한 게 파문이에요. 그러니까 파문된 자는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갈 수가 없다는 건 아니 버린 자예요. 유럽의 이 교회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파문된 사람은 도대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이니 4세를 파문합니다. 근데 그 하이니 4세 밑에 있는 여러 영주들이 그 파문 인정 안 해. 난 그냥 하이니 4세를 그냥 따를래 라고 하면 괜찮겠는데 이 밑에 있는 영주들이 교황의 파문권을 인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말을 안 듣고 그 하이니 4세 안 따르고 황제를 바꾸겠다라고까지 합니다. 결국은 황제가 진 거죠. 그래서 싹싹 봐달라고 이제 몇 날 며칠을 알프스를 넘어서 와서 카노사에서 그렇게 빌었던 거야. 이게 카노사의 굴욕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교황이 봐줍니다. 그래, 그 파문을 철회하고 그 대신 나눠가지고 내가 임명한 거가 당신이 임명을 나누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끝이죠. 그래서 카노사가 이렇게 끝났다고 교과서에 나옵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 하이니 4세는 돌아가요. 돌아간 다음에 군사를 이끌고 1년 후에 다시 이탈리아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 7세를 쫓아내요. 나폴리까지 쫓아냅니다. 막 그레고리 7세는 도망가다가 병으로 죽습니다. 이게 사실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카노사의 굴욕에서 군사력을 가진 황제가 어떻게 졌을까라고 생각하면 묘한 게 숨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숨어 있냐면 콘스탄티누스 기증이라고 하는 기증장이라고 하는 문서가 교황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내민 거예요. 나는 이런 게 있다. 이게 뭐냐면 세속의 황제에 대한 기독교의 교황의 우위권을 주장한 근거다. 근데 이 문서는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이죠. 로마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면서 서방 제국을 로마란 도시와 서방 제국을 교황 실베르테르 1세와 그 후계자들에게 넘기고 자신은 동방 제국 황제권만을 보유한다. 그러니까 서쪽 지역은 교황과 그 후계자들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교황 마음대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콘스탄티누스가 줬다는 겁니다. 그 강력한 권한을 줬다. 그래서 그 문서를 황제한테 들이미니까 이 황제는 깨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서쪽 지역에 가장 강력한 권한을 쥔 자는 누구냐? 바로 교황이다라고 인정이 되었던 겁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 이 콘스탄티누스 기증장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단테라는 사람도 이 사람이 14세기 사람이죠. 신곡에 뭐라고 썼냐면 콘스탄티누스여 진정으로 큰 악은 그대의 개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가장 부유한 사제가 그대에게서 받은 그 선물에서 나왔도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제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교황이죠. 교황과 그 일당들이죠. 이 사람들한테 왜 당신은 그렇게 강력한 권력을 줬느냐라고 단테는 알았던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은 나중에 로렌조 발라라고 하는 사람이 1440년에 이 문서가 가짜다, 위조된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잘 들여다봤더니 그러면 이 문서에 나오는 여러 문장이나 단어가 그러면 4세기에 써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건 8세기의 용어더라. 도저히 4세기에는 이 용어를 쓸 수가 없는 어떤 지리적인 표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4세기에 나온 문서가 아니다라고 밝혀냅니다. 15세기에. 밝혀냈지만 교황청에서는 이걸 가만 놔두겠어요? 아마 안 놔두죠. 다 숨기죠. 이거 금서로 지정을 하고 이거 나중에 문서로 만들어서 그 책으로 판매까지 했어요. 근데 금서로 지정하고 다 숨겼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이 교황청에서 이게 사실이다고 인정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교황이 이런 황제들을 잡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장이라고 하는 이 일부 책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교황이 어떻게 그렇게 힘이 셌느냐라고 생각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요 때문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교황과 이 권력자들의 다툼이 중세 내내 있어요. 그 내내 있는 거에 가장 큰 원인, 이건 바로 교회세에 있어요. 교회세. 그 땅에서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떻게 누가 사용할 거냐 이겁니다. 나중에 제가 보기엔 종교개혁도 이 교회세를 두고 다툰 거예요. 교회세를 모아서 그 지역에 쓰고 교황한테 보내는데 그 교황과의 단절을 하면 그 교회세가 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독일 지역의 많은 이 군주들이 이 교황과의 단절,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 다음에 영국 헨리 8세도 교황과의 단절, 이게 종교개혁이거든요. 그럼 종교개혁은 어떻게 돼요? 이 교회세의 4분의 1이 교황한테 안 가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크더라. 제가 발견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카누사의 굴욕은 교황과 황제 간의 말로 들면 주교 서인권이지만 실제로는 돈 문제 갖고 싸웠더라. 그리고 이 독일이라고 하는 지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나올 게 없어요. 거기는 뭐 숲으로 이루어졌고 농사도 잘 안 되고 날씨도 안 좋고 그래서 사실은 교회수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이걸 뭔가 돌파구가 없을까라고 해서 늘 이 황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롬바르드 지역으로 늘 내려오기를 원했어요. 그쪽에 사실 이탈리아 북부는 상업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롬바르드 이탈리아 북부를 많이 차지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다. 그게 이 카누사의 굴욕과 이어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230페이지 아래에 보면 아래 세 번째 줄 노르만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바이킹들이 노르만 지역과 뭐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남부의 왕국들을 세웠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노르만 왕국이에요. 그 노르만 지역을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가 그래서 오늘날 거기 노르망디라고 불린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잉글랜드로 가죠. 잉글랜드를 정복을 합니다. 그 정복한 사람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정복왕 윌리엄이라 부른다. 그래서 1966년 영국이 마지막으로 외세 침략을 받았던 해였다. 근데 이 사람은 본래 노르만 공작 기욤 2세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겸했어요. 노르만 공작이기도 하고 잉글랜드 왕이기도 하고 그랬다. 자, 그럼 이제 23페이지로 갑니다. 기사다운 기사. 자, 기사를 보죠. 기사다운 기사가 누구냐? 자, 기사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그러니까 영주가 있고 영주는 공후백자남 이 순으로 이런 기사가 있죠. 땅이 크면 공작, 땅이 작으면 뭐 남작, 자작 뭐 이렇게 있죠. 근데 그 밑에 직업 전쟁 싸움꾼 이런 사람들이 흔히 기사잖아요. 근데 기사는 오로지 전쟁만 잘하는,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오로지 노력하는 이런 사람을 기사라고 부르죠. 우리 저 돈키호테 보면 그 기자를 좀 풍자하는 소설로 나오잖아요. 그 돈키호테 그 소설은 16세기에 쓰여진 책이죠. 왜 16세기에 스페인 사람이 썼느냐? 이것도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이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바로 무어인, 이슬람인과 치열하게 싸웠던 그 나라잖아요. 그곳에서 기사들이 많이 활동을 했죠. 늘 전쟁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사의 활동이 그쪽에 많이 있었는데,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인들이 이제 15세기에 물러나잖아요. 1492년에 그라나다를 마지막으로 다 물러나면서 사실 기사들이 할 일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기사들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 이렇게 옛날에 허울만 있고 그런 것들을 풍자한 게 바로 돈키호테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좀 이제 가보죠. 23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 집사들은 자신의 영주가 왕의 부름을 받고 전쟁에 나가면 자기 말을 타고 함께 출정했다. 따라서 집사들 역시 기사였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노가 있고 나머지 이제 뭐 그 하녀나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 위에 집사들 있죠. 이 사람들이 기사였던 거죠. 기사들이 늘
늘 대기하고 있다가 무술을 정비하고 있다가 영주가 전쟁에 나가면 또 영주는 혼자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웃 영주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바로 전담 싸움꾼 이제 기사 역할을 했던 거고, 그 서기 천년경에 시작돼서 그로부터 수백 년 동안 지속되었다. 기사 제도는 독일뿐 아니라 다른 나라, 특히 프랑스에서도 발전했다. 그러니까 프랑스 쪽에, 그러니까 에스파냐 쪽에도 기사 제도가 있었고, 프랑스에도 있었고, 독일 지역에도 있었고. 근데 특히 독일 지역, 그다음에 스페인 지역에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특히 독일 지역에는 나라가 19세기까지도 계속 분리되어 있으니까 싸움이 잦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전쟁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성문에 다다르면 대개 성체를 둘러싼 넓은 도량 해자를 지나였다. 해자 위에는 도개구가 있어서 언제라도 사슬을 당겨 끌어올릴 수 있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성체 모습들이 있죠? 해자를 두르고, 해자가 있으면 말이 못 가잖아요. 그래서 늘 말탄 기사들이 제대로 싸울 수 없게 만드는 게 해자거든요. 여기서 그 당시에는 총과 대포가 없던 시절이니까 여기다 이제 화살이나 쏴가지고 공략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여기서 뭐 주변에 맨날 며칠 포위해봤자 저 성체에 틀어박히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는 누가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성체가 많았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성체들이 특히 독일 지역에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라고 하는 땅은 평야지대가 넓어서 이 농사도 잘 되거든요. 이 농업이 잘 되면 강력한 권력자가 생겨요. 그래서 프랑스는 일찍부터 왕이 생겼습니다. 특히 북부 프랑스에는 한 14세기, 15세기 되면 벌써 왕이 생기거든요. 근데 독일에는 뭐 숲과 강, 뭐 이런 걸로, 언덕 이런 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왕이 등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여기 작은 성에 틀어박혀서 버티면 그거를 공략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대포가 나오기 전까지 이 성체가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벽난로가 있었겠죠. 겨울엔 추우니까 벽난로도 있었고, 그 안에서 뭐 요리도 했고, 그러니까 뭐 이 성체에서 사는 생활이 참 오죽했겠어요. 여기서 뭐 목욕할 물도 없고, 몇 층으로 짓긴 하는데 뭐 수도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목욕도 안 하고 그렇겠죠. 벽난로에서 하니까 겨울엔 무지하게 춥고, 여기 보면 장작불에 바로 구웠기 때문에 내벽이 온통 검댕 투성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기사단, 기사 이야기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기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등장을 한 건 어찌 보면 십자군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십자군이 생기기 전에는 그 이베리아 반도에 이제 그 무슬림들을 무어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무어인들과 계속 싸우기 위해서 이런 기사단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 북부에, 남부는 이슬람이 차지하고 북부에 우리가 그 산티아고 순례길 있잖아요. 그 순례길이 생기게 된 이유도 그 순례길 지역은 기독교 권역이었거든요. 거기서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산티아고까지 계속 순례길이 생긴 게 바로 거기가 그 남쪽에 무어인과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일종의 순례였던 거고, 거기 싸움도 일종의 십자군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베리아 반도에 생긴 뭐 성전식 기사단,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슬람과의 전투 필요성 때문에 어떤 기사단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또 이베리아 반도는 그런 기사단이 있었고, 또 프랑스 지역에 있던 많은 기사들은 나중에 십자군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이 동기지중해로 원정을 가게 되면서 이런 기사단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기사단이 갖고 있었던 이 방패, 이러고 보면 십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늘날 국기 같은 것도 보면 여기 기사단이 들었던 십자 방패에서 많이 유리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좀 또 생각을 하면 되고요. 또 기사에 관한 또 재밌는 이야기 중 하나가 마상 창시합과 백설공주인데요. 이게 두 개가 어떻게 어울릴까 좀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어떤 지역에 영주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뭐 아들 셋, 뭐 딸 둘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땅을 아들들이 다 크면, 땅이 좀 크면 게르만족이 기본적으로 그 관습처럼 나눠주면 되거든요. 나눠주면 되는데, 문제 그렇게 하면 계속
나라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작아지면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작은 땅 나라에서는 한 명한테만 이제 후계자를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남한테 후계자를 정했다. 그럼 둘째는 어떻게 돼요? 네, 둘째나 셋째는 둘 중에 하나를 어디로 보내냐면 수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도 가장 중요한 귀족이죠. 그러니까 넘버원 귀족이 성직자예요. 두 번째가 귀족이고 세 번째는 재산 계급에서 이제 뭐 도시 그 부르주아 이런 사람들이 재산 계급이죠. 도시에 사는 시민들. 그래서 성직자도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둘째 아들 중에나 둘째 아들을 위해서 수도원으로 보내면 자 셋째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셋째 아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땅을 물릴 수도 없고. 그래서 셋째 아들한테는 말을 한 배 사줍니다. 그래서 이 말을 탄 이 기사가 막 돌아다녀요. 어딜 돌아다녀? 지역에 어떤 영주가 마상 창시합 대회를 열고 사위를 뽑겠노라. 거기서 우승한 자에게 사위를 삼겠노라고 한 그런 상황을 찾는 거죠. 그렇죠. 여기 우리 김교님 말씀대로 기회를 찾아서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떠나게 된 거예요. 바이킹이 북쪽에서 와서 노르망 점령한 것처럼 이 노르망디의 기사들이 영국이라고 하는 물론 앵글로 삭슨족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가서 깃발 꼽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이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전쟁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 마상 창시합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가서 이기려면. 그 셋째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마상 창시합 때 나가서 1등을 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상금이 뭐냐면 예, 공주와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상 창시합을 여는 영주는 어떤 상황이냐? 아들이 없어. 아들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전쟁터 하나 죽었고 병들어 죽었고 딸이 둘밖에 없어요. 그럼 뭔가 후계자를 정해야 되는데 후계자 중에 가장 훌륭한 후계자가 누구예요? 예, 마상 창시합배에서 싸움 잘하는 기사가 최고 후계자죠. 뭐 글 읽는 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유럽의 귀족들은 싸움 잘하는 놈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마상 창대를 열어서 그 중에 제일 잘하는 놈을 사위 삼는 거예요. 그리고 딸 하나는 또 어떻게 해요? 예, 시집을 보내죠. 옆에 영주한테 전략 결혼하는 겁니다. 딸 하나 더 있으면 어디로 가요? 예, 수녀원으로 보내죠. 그때는 딸은 사실은 수녀원으로 버렸어요. 아니면 정략 결혼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했던 거죠. 그런데 백설공주의 이야기가 있죠.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고 예, 숲속에 잠을 잡니다. 근데 백설공주가 어떤 사람이죠? 예, 자기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자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독사과 먹고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느 날 백마탄 왕자가 와가지고 예? 뽀뽀를 했든지 뭘 했든지 딱 깨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둘이 서로 딱 반해가지고 반해든지 말았든지 사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탄 왕자는 왜 떠돌아다니까? 이런 책도 있어요. 왜 떠돌아다녔을까? 예, 숲속에 예, 독사가 먹고 잠자고 있는 백설공주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떠돌아다니던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게 바로 백설공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물론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 이유도 하나가 있었던 십자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11세기에 있었던 서유럽의 영주들이 오늘날 예루살렘을 공략하기 위해서 떠났던 사건이 십자군이라고 하는 거죠. 서유럽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슬람인들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인데 사실은 서유럽인들한테는 꽤 의미가 있었던 그다음에 이 전쟁 때문에 좋은 일을 많이 만들었던 이런 사건입니다. 이 십자군이 생기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 기사들이 뭔가 자기 땅을 좀 자기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교황이 이 우르바노 2세라고 하는 교황이 이 당시에 황제들한테 좀 시달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막 떠돌고 있었어요. 뭔가 자기 나름대로 좀 군주도 이길 만한 뭔가 계기가 필요한데 그게 뭘까라고 했는데 마침 동로마 황제 알렉시우스가 원조를 요청합니다. 군사 원조를 교황한테. 근데 교황이 군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람을 넣은 거죠. 그 지역의 그 봉건 영주들한테 아직 동로마에 뭔가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걸 찾는데 그냥 가라 그러면 같은 기독교 국가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때 신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구호를 낸 겁니다. 지금 저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하고 있냐? 우리가 저 순교지인데 저기를 지금 무슬림 이교도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저기를 뺏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막
하는 거죠. 근데 당시에 예루살렘은 순교 잘 되고 있었어요. 순례가 잘 되고 있었어요. 이슬람인들은 여기 예루살렘을 특별히 이렇게 뭐 막을 필요도 없었고요. 서유럽인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돈도 되고 별로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교황 입장에서 보면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해가지고 뭔가 힘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교황 자신의 권력도 유지하고. 그런데 마침 서유럽, 특히 프랑스 지역에 사는 기사들한테는 정말 새로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 십자군은 프랑스 지역의 기사들이 많이 갑니다. 이 독일 지역의 기사들은 이 십자군을 갈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도 여전히 싸움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쭉 가게 되고 7차에 걸쳐서 갔는데 실제로 제대로 큰 역할을 한 건 1차 십자군만 했고 2차, 3차는 뭐 그냥 지리멸렬했고 4차는 베네치아 중심으로 떠났는데 원래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가려고 가다가 뭐가 일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204년에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던 아주 더러운 전쟁, 기독교인 입장에서 같은 기독교인을 공략을 했던 더러운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5차, 6차도 뭐 지리멸렬했고 6차는 이 책에 나온 프리드리 2세가 했고 뭐 어쨌든 좋은 결과를 거둔 건 아니었다. 그래서 이때 좋은 결과 거뒀던 1차에는 그래도 기독교 왕국들 몇 개 세웠어요. 예루살렘 왕국도 있었고 그다음에 에드사 카운티 백장령도 있었고 뭐 그다음에 안티오크 공장령도 있었고 여러 이제 세웠죠. 그리고 이렇게 1차에 역할을 꽤 하게 되는 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점령하고 있던 이슬람이 말하자면 과도기였어요. 이때가. 그래서 여기를 제대로 그 유럽의 기사들이 왔을 때 이거를 제대로 방어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죠. 그래서 1차에는 나름대로 왕국도 세우고 여기에 뭐 아크레 티레라고 하는 여러 항구 도시도 차지하고 뭐 괜찮았죠. 근데 4차에는 아주 형편없는 일들을 했고 그랬다가 나중에 여기 투르크인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왕국을 멸망시켜요. 그럼으로써 여기가 이제 거의 이제 뺏기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 책에도 보면 이 당시에 이 동지중해를 방문했던 그러니까 군인들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문헌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져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 번역이 되고 나중에 토마스 아퀴너스가 이거를 아르테스의 이 문헌을 읽고 이 사람이 말한 건 바로 신의 말씀이다 라고 해서 교리의 일부 포함을 시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아르테스는 이 기독교랑 안 맞다라고 했는데 요 때부터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일을 움직이게 하는 자, 부동의 원동자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서 기독교의 일부 교리에 포함되는 일이 생겼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번영의 계기가 됐다. 왜 그러냐면 이탈리아 도시국가 당시에 제노바, 피사, 베네치아가 그 해운을 주로 했는데 무역을 해서 먹고 살던 나라죠. 근데 이 군인들을 초기에는 1차 십자군들이 육로로 갔거든요. 근데 2차부터는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 싣고 갔기 때문에 당연히 공짜가 어딨어요. 돈 다 냈죠. 그 다음에 그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는 병사들 태우고 갔고 또 빈 배 갈 필요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화물을 많이 실었죠. 그래서 이 동쪽에 있던 이 산물들을 많이 싣고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도시국가가 십자군 때문에 번성을 하게 된 계기가 되죠. 그래서 십자군은 유럽을 바꾸는 상당히 많은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십자군이 있을 당시에 유럽은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에요. 아주 그 서로마의 문명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이 문명이 없었던 시절인데 이 이슬람 권역에 가보니까 이쪽은 너무나 발전된 곳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많이 배워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문헌뿐만이 아니고 중국에서 넘어온 여러 것 많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뭐 아랍 지역에서 만든 그런 천문학이나 과학 같은 건 많이 배워가고 그다음에 요 십자군이 끝난 이후에 뭐가 많이 바뀌냐면 교회 건축법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교회가 많이 있다가 십자군이 돌아간 이후부터 생긴 양식이 고딕 양식이에요. 그 고딕 양식이라고 하는 그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치인데요. 그 아치가 사라센의 아치라고 흔히 불러요. 약간 그 첨도형 아치라고 하죠. 이렇게 생긴 그 첨도형 아치가 이 사라센 지역에 원래 있었거든요. 그걸 배우다가 해서 고딕 양식이 이때부터 생기게 된 게 십자군이라고 하는 거죠. 서유럽에 깨이게 된 가장 중요한 사건 십자군이다. 자, 241페이지 중간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십자군 원정은 기사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소득을 가져다 주었다. 머나먼 동양에서 크리스토교도들이 아랍인의 문화, 즉 그들의 건축술과 미적 감각 그리고 학문 세계와 접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들이 아랍어에서 라틴어로 번역됐고 이 책은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독일에서 열심히 연구되었다. 라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군은 유럽 역사에서 유럽 역사가들이 아주 좋아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24장을 갑니다. 기사시대의 황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프리드리히 2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프리드리히가 속한 가문이 호헨슈타우펜 왕조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슈바벤 공작이었어요. 슈바벤 공작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에서 출발했죠. 이 사람도 당연히 신성로마제 황제를 했죠. 그러니까 신성 로마제 황제는 항상 자기 땅이 있어요. 자기 땅이 있고 그 나머지 독일 지역 전체의 대표자, 얼굴마당 이런 걸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슈바벤 공작, 슈바벤 지역에 다스리던 사람인데 선제 후에 선거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제 처음 그 황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왕조로 물려줘서 한 7대인가 8대인가 이어져요. 자, 그랬는데 그때 이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가 이탈리아 공작에 주력을 하죠. 원래 이 사람도 프리드리히 1세인데 이 독일 역사에는 프리드리히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프레이센의 황제 이름도 프리드리히여가지고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바르바로사라고 붙이죠. 근데 앞에 이제 앞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독일 지역보다는 이탈리아 지역이 잘 살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공략에 주력을 했고 그 중에 시칠리아도 자기 영토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의 후손인 프리드리히 2세는 시칠리아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많이 해요. 아랍어도 할 줄 알았다 그러고요. 라틴어 당연히 그다음에 그리스어도 할 줄 알았다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학자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 노르만 궁전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뾰족뾰족한 이 노르만식 그 궁전이 있고 아랍식도 일부 있어요. 안에 기둥들이 쭉 있죠. 여기 보면 여긴 뭐 로마네스크 양식 같은 이렇게 이제 기둥들이 쭉 서 있는 이게 당시 살았던 시칠리아 팔레르모의 궁전입니다. 여기 또 제가 갔다 와봤죠. 여기 또 이슬람 양식과 그 다음에 노르만 양식이 잘 섞여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는 이 사람이 6차 십자군에 참가하는데요. 교황이 하도 가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긴 갔는데 군사들 입고 가서 예루살렘을 공략을 한 게 아니라 당시에 그 살라딘과 협상을 해요. 그래서 협상을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순례자들이 찾아오는 여기를 좀 보호를 하자. 여기 순례들이 찾아오면 니네들 돈이 된다 라고 해서 그러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여기 예루살렘의 왕을 한 3년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황한테 욕을 먹어요. 왜 너는 거길 가가지고 전쟁을 해서 그 이교도들을 많이 죽여야 되는데 왜 안 죽이고 그냥 전쟁을 안 하고 거길 차지했느냐라고 사실은 왕따가 되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별로 신경 안 썼던 사람이 프리드리히 2세고요. 이 사람이 자기 궁정에서 많은 그 사람들을 연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궁정의 특징이 원래 이슬람인이 살았고 노르만이 있었고 그다음에 동로마의 문명이 있었고 그다음 아랍과 기독교의 중간 지역에 있으니까 특히 아랍 지역에서 많은 것들을 가져왔죠. 그래서 여기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걸 또 시칠리아 르네상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연구됐던 그런
학문들이 나중에 이탈리아 반도로 건너가서 14세기, 15세기, 16세기에 르네상스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르네상스의 시초를 프리드리 2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프리드리 2세라고 하는 이야기였고요. 쭉 여기 이제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요. 나중에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중간에 영국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249페이지 맨 아래로 보면 인노켄티우스 3세는 전체 그리스도교 세계의 실질적 수장이었고 두뇌가 비상했고 성직자들 뿐만 아니라 전 유럽의 영주들 철저히 지배했다. 이때 사실 교황이 가장 강력했다는 겁니다. 그의 권력은 영국에까지 미쳐서 존 왕이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자 그를 파문시키고 영국 사제들의 예배 집전도 금지시켰다. 이 존 왕이 누구냐면 우리 사자왕 리처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십자군에 가요. 그래서 십자군 원정간 사이에 그 왕위를 동생이에요. 존 왕이 그 왕위를 뺐죠. 그러다 나중에 리처드가 돌아와서 뭐 제자를 찾긴 하지만 뭐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황 말을 잘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파문시키고 영국 사제들의 예배 집전도 금지시켰다. 그러니까 이때 교황의 권력이 강력했기 때문에 파문을 하니까 밑에 귀족들이 왕의 말을 안 들은 거죠. 그래서 이에 분노한 영국 귀족들은 왕에게서 거의 모든 권한을 빼앗았다. 1215년 존 왕은 두 번 다시 귀족들의 뜻을 거스르지 않겠노라 엄숙히 맹세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영국왕이 백작과 기사들에게 넘겨준 문건, 왕의 여러 가지 권한을 영원히 이들에게 양도하겠노란 약속을 담은 문건 마그나 카르타라 한다. 대서약 또는 대헌장이라는 뜻의 마그나 카르타는 오늘날까지도 영국에서 준수되고 있다. 마그나 카르타를 우리가 어떻게 배우죠? 민주주의의 처음 시작이다. 왕의 권력을 의회 사람들이 뺏어서 민주주의 이렇게 만들었다고 배우잖아. 되게 멋있게 배우죠? 근데 사실은 뭐였냐? 교황이 너 까불지 마. 왜 내 말 안 들어? 그러니까 파문을 하겠다 하니까 밑에 귀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권을 강력하게 뺏은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란 개념은 자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데요. 유럽의 왕은 동양의 왕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냥 넘버원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국 왕이 뭐 대단한 민주주의 발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별로 발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넘버원 귀족인데 좀 교황한테 까부니까 그 권한을 좀 내려놓은 거고 그 밑에 넘버 2, 넘버 3, 넘버 4 귀족들 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민주주의 시작이라고 막 했던 건 어찌 보면 영국 역사가들의 뻥이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교황이 그렇게 강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1호부터 300년으로 넘어가면 여기 이제 1538년이 되면 헨리 8세가 교황과의 관계를 끊어요. 도저히 나는 이제 교황 말 안 듣겠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국 사람들의 뻥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마그나 카르타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다. 어찌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귀족들이 들고 일어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254페이지 중간에 가면 요 시절에 자 13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3세기, 14세기에 가장 유럽을 흔들어 놓았던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몽골의 침입입니다. 1206년 태무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몽골 고원을 통일하죠. 그리고 중국 금나라를 정벌하고 그러다가 서하를 정벌하고 지금의 콰레즘,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그 사마르칸드를 중심으로 한 콰레즘을 정벌하고 그 중에 부하 한 명인 수에베테라는 사람이 제베라는 사람과 유럽을 공략을 하죠. 그래서 헝가리까지 옵니다. 그래서 거기 막 수대밭 막 혼란 일으키고 다시 돌아가요. 여기 빨간색 있죠? 빨간색이 이 로마군이 쭉 이렇게 공략을 했던 이렇게 지도 이게 수에베테에 갔던 길이에요. 이렇게 쭉 갔다가 나중에 징기스칸이 죽은 다음에 두 번째 칸이었던
오고타이 칸일 때 다시 유럽을 가요. 그래서 이제 진짜 여기 키예프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여기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유럽의 기사라고 하는 말을 타고 철갑을 두르고 긴 창을 들고 툭을 쏜 이 유럽의 기사가 꽤 힘이 셌어요. 그래서 십자군 때도 1차 십자군에서 꽤 성과를 봤거든요. 그랬는데 이 몽골의 기병들한테는 째도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유럽인들은 아주 큰 공경에 처하죠. 뭐 이 사람 원래 서유럽까지 갈 생각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몽골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만들어진 거고, 유럽에서도 여기 좀 보면 거의 폴란드까지 가죠. 네, 폴란드에 리히니치 보헤미아까지 갔다가 나중에 여기서 오고타이 칸이 죽었다는 소리 듣고 여기 몽골인들이 더 이상 공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몽골인의 경계가 된 거죠. 근데 저는 이 오고타이가 죽은 사건이 없었어도 몽골인은 더 가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역사가들 이렇게 써요. 몽골인들이 만약에 독일, 프랑스가 쳐들어왔으면 그게 다 몽골 땅이 되지 않았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시대에 이 몽골족이 독일로 쳐들어가 봤자 먹을 게 하나도 없었고요. 프랑스도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안 갑니다. 왜? 그쪽은 초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초원이 어디냐면 헝가리 초원까지가 초원지대고요. 그 서쪽은 숲지대예요. 말하자면 슈바르트 발트라고 부르는 아주 검은 숲이 있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몽골인들이 별로 좋아하는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간 거고, 나중에 몽골인들이 이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 무너뜨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오늘날 시리아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져요, 싸움에. 그러고 나서 더 이상 공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는 어떤 땅이에요? 여기는 사막지대예요. 몽골인들이 절대 좋아하는 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몽골인들의 영역을 보면 바로 초원지대를 그들의 영역으로 했더라. 자, 그 다음 페이지에 256페이지 보면 정말 잘못된 지도가 있죠. 여기 만리장성이라는 지도. 혹시 여러분들은 저희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런 만리장성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만리장성은 저렇게 여기 발해만 동쪽으로는 만리장성이 없었다고 하는 거, 수없이 많은 잘못된 지도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를 출판한 출판사도 이런 거를 걸러야 되는데 이 출판사도 이런 걸 모르니까 장성 있지도 않았고, 실제 오늘날의 장성도 이렇게 이쪽으로 가 있지 않았다는 거. 제가 장성에 되게 민감한데요. 우리 역사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합스부르크가 이야기입니다. 유럽 최대의 가문, 합스부르크예요. 259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루돌프 폰 합스부르크는 가장 반항적인 영주인 보헤미아의 오토카르 전쟁을 벌여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의 영지의 일부를 몰수했다. 자, 이게 1273년 여기 오른쪽에 보면 1273년 신성로마제 황제 독일 왕 이 또 쭉 해가지고 오스트리아 공이 여기 쭉 하죠. 그래서 이 세력을 쭉 넓혀요. 쭉 넓혀가지고 나중에 스페인까지, 중간에 스페인 왕위까지 차지하죠. 스페인 왕위는 어떻게 차지하냐면 결혼을 통해서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카스티아의 여인 이사벨 왕과 그다음에 아라곤의 왕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거기 딸이 이 합스부르크가 시집을 가요. 그 시집을 간 그 딸이 낳은 아들, 이 사람이 유일한 후계자가 돼가지고 이 합스부르크의 신성로마 제국과 그다음에 스페인까지 하나의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카를 5세 때인데 그때가 유럽 최대였던 거죠. 여기 지도에서 보면 얼마나 땅이 넓었냐면, 여기 뭐 합스부르크는 오늘날의 비엔나를 중심으로 한 동쪽에 이렇게 이제 직접 다스린 땅이고, 그다음에 네덜란드와 벨기에, 그다음에 스페인 전체, 이탈리아 남부의 나폴리 왕국, 시칠리아, 뭐 사르데니아, 그다음에 아메리카도 있죠. 아메리카의 뭐 페루, 칠레, 그다음에 멕시코 이쪽도 여기 합스부르크 그 가문의 영토였다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랬다가 나중에 뭐 점차 축소돼 가지고 1차 대전 때까지 합스부르크 왕가가 있었죠. 아마 지금도 합스부르크 왕가 후손들은 귀족으로서
살아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1282년 친자들에게 봉토로 하사했는데 이 지역이 오늘날의 오스트리아다. 루돌프는 이런 방식으로 스위스의 성체 이름을 따라 합스부르크가 불려온 자신의 가문의 거대한 권력을 마련하여 주었다. 그러니까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를 차지했던 많은 왕조들이 있는데요. 그 왕조 대부분 공작들이었죠. 어떤 공국을 차지했던 공작들인데 그 공작들 중에서 가장 어떤 세력이 컸고 가장 이름을 오랫동안 차지했고 그다음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합스부르크다. 그 수도가 바로 오늘날 오스트리아의 빈이잖아요. 그 빈에 가보면 그런 궁전들이 많이 남아있는 게 그 합스부르크 사람 했던 거고, 나중에 이 합스부르크 사람들이 그 헝가리까지 점령을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1차 대전을 일으킨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유럽 최대 가문 합스부르크였습니다.